자, 심방세동을 완치할 수 있느냐? 예, 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발작성 심방세동 때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아까 말씀드렸던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거를 잘 순차적으로 했을 때 환자분들이 쉽게 말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지속성 심방세동이라든가 만성 심방세동으로 갔을 때는 심방세동 자체를 없애기는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조기 치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심방세동을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치료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의 증상을 잘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근거림이 많은 환자분에서 생기진 않지만 생기면 굉장히 힘든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거나 가슴이 뛴다, 심장이 피를 짜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맥 뛰는 걸 느끼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환자가 가슴이 덜컥 하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다면 환자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두근거림을 잘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뇌졸중, 중풍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정상맥으로 유지를 가능한가, 정상맥으로 전환, 심방세동에서 정상맥으로 만들고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근거림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되게 써가지고 맥을 좀 느리게 만듭니다. 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베타 차단제, 디곡신, 칼슘 차단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항부정맥제도 일부를 맥을 약간 느리게 만들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항부정맥제는 오래 써야 되는 경우에는 항부정맥제에 합병증이 있어서 가능하면 두근거리면 베타 차단제라든가 디곡신, 칼슘 기량제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고, 뇌졸중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항응고제입니다. 피를 덜 굳게 만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심방 앞에 좌심방 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혈전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전이 안 생기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와파린. 근데 이 약은 값이 싸기는 한데요, 출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약을 먹었을 때 환자분 안에서도 약의 효과가 너무나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항응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출혈 가능성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와파린은 거의 안 쓰게 되어 있고, 영어로 노악 아니면 도악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 나온 경구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이게 와파린에 비해서 출혈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뇌졸중 예방 효과는 와파린과 유사하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가지고, 이 노악이라고 하는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약을 용량에 맞게 필요한 용량만큼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환자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항응고제를 먹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위험평가 방정식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심부전이 있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병이 있다든가 협심증이 있다든가 팔다리에 동맥 질환이 있다든가,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 연세가 65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이라든가 이미 이전에 뇌졸중 같은 게 있었다, 이런 게 동반되는 거를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면 되게 2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항응고제를 잘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뇌졸중을 방지해주는 방법이 되고요. 정상맥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더 좋지 않겠어요? 그냥 심방세동 그대로 두고 뇌졸중만 예방하고 심부전 예방하고 증상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정상맥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정상맥으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정상맥으로 만들 수 있는 약들이 항부정맥제가 있어요. 부정맥을 치료를 해주는, 아니면 부정맥을 없애주는 약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전기 충격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심장마비 생기면은 제세동기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에 대가지고 전기 충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낮은 에너지로 환자분을 병원에 입원을 하게 하셔서 잠깐 수면 마취 같은 걸 해놓고 안 아프게 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정상맥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방법인데 전극도자 절제술이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허벅다리에 있는 대퇴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전기선을 여러 개를 심장까지 올려가지고 심장 안에 심방세동이 생기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하나하나 전기로 지져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극도자 절제술도 만성으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영구형 심방세동일 때는 성공률이 낮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발작성 심방세동 때 매우 유효한 방법이고, 지속성 심방세동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심방세동이 너무 오래됐어요. 막 4년 5년씩 돼가지고 좌심방 사이즈가 너무 커졌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전극도자 절제술도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엔 전극도자 절제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심장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액화질소 같은 걸 이용한 냉각 절제술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게 전극도자 절제술보다는 조금 시간이 짧게 걸리거든요. 요 냉각 절제술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 증상, 두근거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두 번째 뇌졸중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환자분의 뇌졸중 위험도를 따져봐가지고 항응고제를 잘 드시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환자분이 잘 드시는 게 중요하죠.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 격려를 하겠지만 환자분이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수한 방법들로 정상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부정맥제, 약제를 써보는 방법, 그리고 전기 충격 같은 걸 써보는 방법,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전극 도자 절제술 같은 걸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수치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또 있어요. 몇 가지가. 요거는 좀 약간 특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메이즈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즈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따지면 미로거든요. 미로 아시죠? 이 들어가면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거. 요 메이즈 수술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심장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판막 질환이 있어가지고 판막을 고친다든가, 아니면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같은 걸 해서 환자분 전신마취 걸고 흉곽을 열어서 가슴을 노출시켜가지고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심장 수술을 할 때 수술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좌심방을 갖다가요, 옆에서 본다면 좌심방 벽이 이렇게 얇게 있잖아요. 그 위를 쉽게 말하면 칼 같은 도구로 위를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징그럽지만 오징어 있잖아요. 갑오징어 데치실 때, 갑오징어 숙회를 만들 때 그냥 어떻게 하나요? 위에다가 칼집을 내죠. 그런데 밑에까지 뚫리게 하면 안 되겠죠. 위에 칼집을 내가지고 이거를 격자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심방세동을 만드는 전기의 이상한 신호들이 이 칼집을 낸 부위 안쪽이 장기적으로 흉터가 되면서 요 안에서 전기가 갇히게 돼가지고요, 심방세동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술은 다른 심장 수술을 할 때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 요즘에 들어가지고 메이즈 수술만을 위해서 심장을 멈추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수한 치료가 되겠고,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동반 질환의 심장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하다가 이분이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있다면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고, 또 하나가 이게 영어로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쓰는데요. 좌심방 2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좌심방만 잘 그려보면 좌심방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귀처럼 달려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혈전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허벅지 혈관, 대퇴정맥을 통해 가지고 관을 쭉 올리면은 우심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는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이 격벽에 작은 바늘구멍을 냅니다. 바늘구멍을 내고 여기 좌심방 2까지 철사줄을 걸쳐 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생긴, 어떻게 생각하면은 철사줄로 된 메쉬웍인데 요게 꼭 뭐랄까 장구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그거를 맞춰서 넣어요. 넣고 나서 여기에 아예 혈류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요게 좌심방 2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허벅다리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심장 시술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또 정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보험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8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보험을 해줬는데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안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대한심장학회에서 이 문제로 정부하고 거의 7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에요. 심방세동이 있어서 뇌졸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항응고제를 썼어요. 근데 항응고제를 썼더니 자꾸 반복적으로 위궤양 출혈이 생긴다거나 뇌출혈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응고제를 쓰면은 출혈 때문에 쓰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좌심방이 차단술 같은 걸 해가지고 아예 요거를 막아서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보험 급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실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내시고 언론에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특수치료죠.
요게 되게 중요한데, 심방세동이 처음에 생길 때 두근두근 하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짧으면은 그냥 몇 분? 길어봤자 한두 시간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예약하면은 2주 후에 오라고 할 텐데 그때까지 증상이 지속이 안 되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집 근처에 있는 개인병원 내과에 가시는 겁니다. 내과에 가셔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전도를 빨리 찍어보는 게 중요해요. 발작성 심방세동은 결국에는 증상이 있을 때 찍은 심전도가 완벽한 진단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 개인병원 내과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거 심방세동이네요. 그런데 이게 발작성 심방세동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심방세동이 생긴 원인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심장병이 결국엔 심방세동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심전도를 가지고 의뢰서를 써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검사를 할 때는 종합병원 순환기내과라든가 대학병원 순환기내과를 꼭 들리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왔는데 검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협심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에 가셔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까지 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게 그 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기침을 계속한다. 그럼 기침하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흔한 거는 쉽게 말해서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폐결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폐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폐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침이 갖고 있는 증상 자체보다는 그 뒤쪽에 원인되는 질환이 중요하잖아요. 심방세동은 병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같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정상맥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재발을 워낙 잘하는 병이니까, 그리고 원인 병변을 찾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종합병원 순환기내과라든가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진료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웬만한 급성기 치료가 끝나가지고 약 몇 가지 정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종합병원 순환기내과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께서도 개인 의원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반복적으로 약을 드시면 되는 경우로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의원에서 보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좋은 삼성병원이 심방세동 진단과 치료, 합병증 방지, 합병증이 생겼을 때 치료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과나 순환기내과만 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군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수의 환자분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이미 놓치셔가지고 뇌졸중이 생겨서 온 다음에 심방세동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방세동 치료 도중에 약을 잘 안 드시거나 해가지고 재발성 뇌졸중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장내과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순환기내과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24시간 근무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쪽에 서부상권에서 종합병원 중에서는 추석날도 쉬지 않는 순환기내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삼성병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뇌졸중이 생겼을 때 초기 치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방세동에 연관된 뇌졸중이 생겼습니다. 초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순환기내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신경과의 뇌졸중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막힌 혈관을, 뇌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뇌혈관 중재, 막힌 뇌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약을 쓸 수 있는 신경과 선생님들이 두어 번씩 근무하는 병원은 꽤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병원 안에서 24시간 365일 뇌혈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를 한 명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시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밤에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지쳐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전문의를 2명씩 모시고 있는 병원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종합병원 레벨에서는, 대학병원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병원도 뇌혈관 중재 시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2명 이상 계시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삼성병원은 신경과에도 여러 명의 뇌졸중 전문의가 계시고, 그리고 신경외과에 계시는 두 분의 뇌혈관 센터 전문의들께서 24시간 365일 막힌 혈관을 열어드리는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기내과, 신경과 뇌졸중 파트,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뇌졸중 중재, 이 삼각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편대가 매우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40대 중반을 넘어선 엄청나게 많은 시술 경험과 진료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의들이 같이 협진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삼삼병원 같은 경우에는 순환기내과, 신경과, 뇌졸중 파트,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정 안 되면 뇌 수술이라도 아니면 대부분은 시술로 해결하겠지만 그 세 파트가 모두 유기적인 협진 조직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병원은 사실은 서부산뿐만 아니라 전체 부산권에서도 이렇게 흔한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도 대학에 있다가 여기 와서 지금 1년 한 4,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울 때가 많고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그리고 삼성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믿으시고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방세동을 완치할 수 있느냐? 예, 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치는 대부분은 어떤 때냐면요, 심방세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발작성 심방세동 때 적절한 약물치료 그리고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아까 말씀드렸던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거를 잘 순차적으로 했을 때 환자분들이 쉽게 말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지속성 심방세동이라든가 만성 심방세동으로 갔을 때는 심방세동 자체를 없애기는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한 가지는 뇌졸중 생기지 않게 약 잘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방세동 자체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생기지 않게 잘 약물 치료하고 생활요법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다른 모든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조기 치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평생 관리해서 뇌졸중과 심부전이 생기지 않는 장기적 치료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를 위해서는 환자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가 약 잘 드시는 거, 두 번째가 술 끊는 겁니다. 술 드시면 재발률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서 되게 실패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의료진과 꾸준히 상의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두근거림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하고 심장이 뛰는 것은 절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걸 느낄 때는 언제냐면 달리기를 굉장히 했거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힘든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두근거림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근거림이 생기시면은 바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짧게 지나간다면은 개인 의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증상이 길어지고 그렇다면은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원인 질환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심장 질환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삼병원 순환기내과 꼭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유산소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거죠.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중강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천천히 걷는 거는 별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안 돼요. 가능하면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거나 가벼운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루에 30-4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젊을 때 많이 드셨던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누적이 되면 심방세동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뇌졸중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 안에서 피떡 안 생기게 하는 약인데, 그 약이 술을 드시게 되면 출혈 가능성, 합병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술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표준 체중 유지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